안녕하세요. 이 채널에 올라오는 다양한 사연 들으며 함께 욕도 하고 맞장구도 쳐가며 재미있게 듣고 있는 애독자 1인입니다. 사연들 듣다 보면 내가 의도한 일도 아닌데 살다 보면 속 뒤집힐 일들이 참 많아요. 저도 평생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생긴 대로 살다가 시집가서 처음으로 겪는 황당한 일들에 어처구니가 없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정말 제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 건지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저희 남편도 저랑 집안 환경이나 조건이나 딱히 둘 중 누가 더 처지거나 더 낫거나 할 만한 게 없이 고만고만하게 비슷한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랑 살면 살면서 큰 사건 겪을 일 없이 평탄하게 살겠거니 생각했어요. 저희 집은 양친 다 생존해 계시고 남동생이 하나 있고 남편은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되셨고 위로는 형이 한 분 계시고 아래로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은 결혼 전에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나이도 또래이고 사고방식도 비슷해서 말이 잘 통했습니다. 요즘 결혼해서 시누이랑 갈등 겪는 일도 많다던데 마음 맞는 시누이를 만나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님은 결혼 5년 차로 남편과 비슷하게 평범하게 직장에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이라면 제 손윗동서 되실 분이 의사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의사들은 같은 의사랑 결혼하는 경우가 많거나 있는 집 자제들이랑 결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시누이에게 건너듣기로는 여자 쪽 부모님 반대가 있긴 했는데 딸이 결혼 안 시켜주면 죽겠다고 난리를 피워대는 통에 결국 결혼 허락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별일이네 싶긴 했지만 원래 사랑이 그런 거 아니겠거니 하며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시어머니 되실 분 성격이 좀 괄괄하긴 했지만 저라고 그리 사근사근한 성격이 아니다 보니 그건 역시 크게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독립해서 따로 살 예정이기도 했고 아무리 시어머니라 해도 도리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시면 따를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첫 번째 조짐은 혼수를 준비할 때 보였습니다. 아니, 우리 큰며느리가 시집 올 때는 가전이고 가구고 다 최신형의 최고급으로 했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추는 건 좀 부족한 거 아니니? 어머머, 형님은 의사시잖아요? 저랑은 벌이가 다를 텐데 당연히 사는 수준도 다를 수밖에 없죠. 저도 남편이 의사면 이것보다 더 좋은 혼수했을걸요? 일부러 눈치 없는 세댁 흉내를 내는 저를 쳐다보는 시어머니 눈길이 곱지 않았지만 뭐 한 푼 보태주시지도 않을 거 결혼 시작도 전에 타박부터 하는 시어머니 비위를 굳이 맞추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퇴근하고 만난 남편에게 분명하게 못을 박았죠. 전에 상견례 때도 느끼긴 했는데 어머니께서 의사 큰며느리랑 나랑 자꾸 비교하면서 살짝 긁으셔. 나 무슨 재벌집에 시집 가는 거야?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하면서 자꾸 이런 타박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네. 미안해. 자기 기분 많이 나빴지? 엄마가 워낙 옛날 분이라 그러셔. 나도 옆에서 자꾸 그러시지 말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자기도 조금만 참아줘. 응? 위로는 형에 아래로는 여동생에 중간에 끼어 자란 남편은 영 소심한 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본은 선한 사람이었지만 불만이 있어도 그걸 강하게 표현하는 건 힘들어하는 편이었어요. 그런 면이 연애하면서도 좀 답답할 때는 있었지만 제 의견은 잘 받아주는 편이어서 그동안은 좋게 넘겨왔습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부인과 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에는 중간에서 남편의 조율이 큰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소심한 남편이 영 미덥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참을 만한 정도면 모르겠지만 난 선 넘으면 자기 가족이라고 안 참아. 내 성격 알지? 중간에서 새우동 터지기 싫으면 자기 정신 단단히 차리고 잘해. 미리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불어 겁을 단단히 주었습니다. 남편은 연신 알았다고 대답은 했지만 사실 저도 단박에 남편의 행동이 바뀌리라 기대한 건 아니긴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 새신랑과 새신부를 맞이하겠다고 온 시댁 가족들이 어머님 댁에 모였습니다. 저희는 신혼여행지에서 바리바리 사온 기념품들을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주었습니다. 다들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덕담 한마디씩 주고받고 있는데 시어머니 표정이 영 탐탁지 않더군요. 이렇게 자잘한 것들 말고 선물 하나를 해도 제대로 된 거, 좋은 걸 해야 남한테 우세스러워 보이지 않는 거다. 큰애는 이런 얘기 굳이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해왔는데 앞으로 너도 우리 집 식구이니 네 큰 동서한테 배울 건 잘 배우더라. 제 집 식구가 되자마자 얻는 타박에 제 기분도 언짢아졌습니다.
결혼할 때 뭐 하나 도와주시는 것도 없이 저희끼리 다 해결한 마당에 들을 만한 소리는 더더욱 아니지 싶었어요. 제 표정이 대번에 안 좋아지자 제 눈치를 살핀 시누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 참 엄마는 선물한 사람 민망하게 괜히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신다. 그 먼 데서 이렇게나 식구들 생각해서 챙겨오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벌써부터 언니 시집살이 시킬 생각 마시고 예뻐만 해주세요. 어색해질 뻔한 분위기가 시누이의 너스레 덕에 겨우 풀렸습니다. 하지만 한번 빈정이 상해버린 마음은 쉬이 풀리지 않더군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갚는다더니 저희 어머니는 말 한마디로 사채까지 쓸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제 기분을 상하게 하실수록 본인 아들이 쥐잡힐 듯 잡힐 것이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날 신혼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전에 내가 얘기했을 때 당신 어머니께 말씀 잘 들어보겠다고 하지 않았어? 당신이 듣기로는 오늘 어머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 정도는 좀 참아볼 만하다 싶어? 기어이 중간에서 새우등이 터진 남편은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참 내가 그러시지 말래도 나이 드신 분이라 그런가 말씀드려도 고치기가 힘드신가 봐. 고칠 생각은 있으시고? 이제 막 시집 왔는데 이 정도인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보기엔. 나 결혼 전부터 분명히 말했다. 선 넘으시면 나도 진짜 안 참을 거야.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짐짓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어머니가 원래 편애가 좀 심하셔. 나 어릴 때에도 좋은 거랑 새 거는 다 형한테 돌아가고 나랑 동생은 맨날 쓰던 거 헌 것만 물려받았어. 비슷한 성적을 받아도 형은 오냐오냐 칭찬해 주시면서 나한테는 살가운 말도 잘 안 해주시고 막내는 그래도 타고난 성격에 당찬데가 있어서 엄마가 그러셔도 기죽지 않고 제 몫은 잘 찾아 먹었는데 아무래도 나는 타고난 성격도 이렇다 보니 크면서도 늘 손해를 보면서 산 것 같아. 그래도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편애가 형수님한테 옮겨갈 줄은 또 몰랐네. 내가 당신한테 면목이 없다 진짜. 굳이 남편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그간의 집안 분위기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긴 했어요. 남편 성격에 평생 괄괄한 시어머니 밑에서 기도 못 펴고 살았을 걸 생각하니 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편과 함께 미운 오리 새끼로 구박받으며 살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땠을지 몰라도 새 사람 들어오면 어머니도 바뀌시는 게 있어야지.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앞으로도 그런 데서 받는 것도 싫어. 당신도 이제 한 가정이 가장이야.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고 당신 가족도 지킬 줄 알아야지. 나는 나와 내 남편 지켜야겠으니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살아야겠어. 당신이 직접 할 자신 없으면 내가 하는 것까지 토달지 마. 남편은 풀이 죽으면서도 다음번에도 무례하게 굴면 참지 않겠다는 제 선언에는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남편 역시 아까 신혼여행 선물 타박을 들은 것이 영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 먼 나라에서 기껏 생각해서 돈 쓰고 힘 들어가며 선물했더니 안 하니만 못한 소리를 들었는데요. 거기다 남편도 혼자 차별을 감당할 때와는 달리 제 척까지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제 시어머니께 슬슬 불만이 차오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모호한 태도와는 달리 저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갈등이 생겨도 오늘처럼 짜증만 나지는 않겠지 생각했죠. 그러고는 결혼식 이후 직장에 복귀하고 저도 남편도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바빠 첫 시댁 방문의 기억은 조금씩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오후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어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얘는 시어머니가 전화 좀 할 수도 있지. 대뜸 첫 마디가 그게 뭐야? 나 픽업 좀 와야겠다. 네?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너 결혼하고 처음이니 인사도 할 겸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와. 어머니, 지금 저희 부서 가장 바쁜 요일이에요. 오늘 야근 확정이에요. 일정이 있으면 미리 연락을 주시지.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말씀해 주시면 어떡해요. 아니, 내가 얘기하기 전에 시집을 왔으면 시어머니 지인분들께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 아니니? 그리고 네가 야근을 하는지 집으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댁 쪽 식구들에게 인사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바쁜 와중에도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틈틈이 불려가서 어머니 친정 식구들이며 모임 지인분들이며 부지런히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평일에까지 꼭 이러셔야 하나요?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며 답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오늘은 업무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뺄 수가 없어요. 형님은 개원이라 6시면 바로 퇴근하시니까 오늘은 형님하고 같이 갔다 오시고 저랑은 다음에 같이 가세요, 어머니. 아니, 그냥 직장인인 너하고 바쁜 의사 선생님이 큰애하고 같아? 순간 인내심이 뚝 끊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형님이 의사면 의사지. 의사인 형님 시간은 금이고 직장인인 제 시간은 똥입니까? 더 대꾸하고 싶지도 않아. 지금 바로 회의 들어가야 해서 끊습니다. 딱딱하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친정에서 자라면서는 단 한 번도 부모님께 남동생과 차별받은 적이 없었던 제 입장에서는 남이 저를 이렇게 함부로 대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열이 받다 못해 다소 기이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같은 동시간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나 다를 수가 있다니 어머님을 내 이해의 범주에 넣어서는 안 되겠구나 싶었죠. 야근하고 들어갔더니 전화로 남편이 한 소리를 들었는지 말을 전하더군요. 자기가 엄마한테 쌓인 게 많은 건 아는데 그래도 어른이 말씀하시는 중인데 전화를 끊어버리는 건 좀 그랬어. 뭐라고? 토씨 하나 빼놓지 말고 어머니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해. 제 매서운 기세에 남편이 우물거리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새 며느리 소개를 시키려고 좀 데리러 오라고 했더니 바쁘다고 있는 대로 유세를 부리며 끊더랍니다. 당신 진짜 바보야? 아니면 당신한테 진짜로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아무렴 내가 좋게 소개시켜준다는데 유세 떨며 전화 끊었겠어? 퇴근 시간 직전에 갑자기 전화해서는 일이 바빠서 퇴근도 못한다는데 예의 없는 취급하면서 의사 며느리랑 비교하면서 셔틀 취급하는데 그냥 참아? 그딴 소리밖에 못할 거면 앞으로 나한테 어머니 말씀 전하지 마. 문을 쾅 닫고 혼자 들어와 버렸습니다. 부하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처음으로 남편과 결혼한 걸 후회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가 저런 분이신 줄 알았으면 너랑은 절대 결혼 안 했으리라 씩씩대고 있으니 곧 제 눈치를 보며 남편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그러시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머니 말씀만 듣고 당신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당신이 정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었으니 당신 얘기도 들어보려고 한 말이었는데 내가 말을 잘못했어. 어머니가 야근한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평소에 부당한 게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하니 당신한테까지 그러시는 거겠지. 이제 진짜로 당신이 하는 일에 토 안 달게.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하시면 당신도 참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아직 분은 다 풀리지 않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제 화를 풀어주려고 애쓰는 남편을 보면서 조금 화를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어쩌다가 이런 피곤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평생 하고 싶은 말을 참아가며 살아본 적이 없었던 저로서는 요즘에 이러한 상황들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다시 한번 단단히 다짐을 받아냈죠. 나 저번에 한 말 그냥 한 거 아니야. 아무리 당신 며느리라도 서로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게 있는 거야. 그리고 난 나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까지 예의 지킬 정도로 착한 사람도 아니고 당신 어머니라서 참아주는 건 딱 오늘까지야. 앞으로 나 막 나간다고 딴소리 하지 말고 자신 없으면 지금 얘기해. 아니야, 나도 그냥 한 소리 아니야. 나한테 그러시는 것까지는 이게 내 팔자지 싶어 참았는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당신한테까지 이런 식으로 구는 건 나도 당신 보기 창피해서 안 되겠어. 앞으로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하시면 당신 참지 말고 할 말 다 해. 어머니 연락 안 받아도 나도 뭐라고 안 할게. 남편에게 단단히 다짐을 받아내고는 그래, 이제 나도 더는 안 참는다. 마음 먹고 기회가 찾아오기만을 벼르고 벌렸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처럼 그 기회는 멀지 않은 날에 다시 찾아왔죠. 할머님 제세가 있는 날이라 바쁜 와중에도 팀원들 눈치를 봐가며 간만에 정시퇴근을 한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곧장 어머님 댁으로 갔는데도 7시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 말고 아무도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형님은요? 너 왔으면 됐지. 네 형님은 또 왜 찾아? 어머님, 그건 아니죠. 이 집 며느리가 저 하나인가요?
이 집 아들들이며 딸이며 하나도 없고 저도 오늘 회사에서 있는 눈치 없는 눈치 다 봐가며 겨우 정시 퇴근해서 곧장 어머님 댁으로 온 거예요. 애들이야 퇴근하면 어른이 알아서 오겠지. 너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댁 제사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올 때 되면 안 올까? 형님 병원은 어머님 댁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6시면 진료가 끝나니 거기서 굴러서 왔다 하더라도 저보다 먼저 도착해야 정상인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형님도 덩달아 얄밉게 느껴졌습니다. 될 대로 되라 저는 소파에 푹 퍼질러 앉았습니다. 아니, 왔으면 얼른 시작할 일이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고 앉았어? 저 오늘 회사에서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하다가 곧장 일이 온 거예요. 일할 사람 다 오면 그때 움직일 테니 좀 두세요. 부러워 기분 나쁜 티를 숨기지도 않고 말하자 어머님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만큼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없었기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7시가 넘어가자 시누이와 남편, 아주버님이 차례로 들어오셨고 8시가 다 되어서야 형님이 들어서셨습니다. 아유, 다들 먼저 와 계셨네. 중간에 약속이 있어서 조금 늦었어요, 어머니. 아이고, 볼일 다 보고 오지. 급하게 오느라 고생했네. 예, 둘째 너, 첫째 마시게 물 좀 가져오너라. 어머니가 떠다 드리세요. 온 집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경직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화가 나도 단단히 났다는 게 모두에게 전해졌을 테니까요. 그간 어머니께서 제가 하신 짓이 있으니 마냥 저만 미친 인간이 된 게 아니라는 점이 다행이었을까요? 얼굴에 시뻘개진 어머님이 말문이 막혀 서 있으니 중간에서 뭔가 단단히 탈이 났음을 직감한 시누이가 끼어들었지만 제가 바로 막아버렸습니다. 아, 큰올케 내가 물 갖다 드릴게. 아니요, 아가씨. 어머님이 가져다 주실 거예요. 어머님, 그러실 수 있죠? 그렇게 귀하디 귀하면 의사 며느리인데 어머님께서 물 한 잔 못 갖다 드리겠어요? 이제 온 집안 식구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눈치 없이 얄밉게 굴던 큰 동성까지 제 눈치를 슬슬 보았죠. 아이고, 언니가 화가 나도 단단히 났나 보네. 엄마, 도대체 또 언니한테 어떻게 했길래 언니가 이렇게까지 화가 났어? 아니, 화를 내도 내가 내야지. 왜 지가 화가 나? 며느리가 혼자 먼저 일 좀 할 수 있는 거지. 뭘 그런 걸로 저렇게 유난이야, 유난히. 자기 형님 의사라 바쁜 거 뻔히 알면서 꼭 저렇게 마음에 안 드는 티를 내야겠어? 어머니도 좀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자꾸 그러시면 중간에서 저랑 이 사람이 얼마나 난처한 줄 아세요? 새 사람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마음 상하게 만드십니까? 그간 어머니가 너무하셨어요. 정말 제 편을 들어주시려는 건지 제게 불똥이 튈까 걱정이 돼서 선수치는 건지는 몰라도 아주버님께서도 제법 크게 역정을 내셨습니다. 형님도 한마디 거두셨어요. 그래요, 어머님. 동서가 그간 얼마나 서운한 게 많았으면 그랬겠어요. 오늘은 제가 말도 없이 늦어서 실수한 게 맞아요. 내가 미안해, 동서. 손윗 사람이 내가 더 잘해줘야 하는데 그만 눈치 없이 굴어버렸네.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먼저 연락하고 웬만하면 제 시간에 올게. 그만 마음 풀어. 남편은 제가 민망해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어머님과 남편을 제외한 모두가 만류했지만 저는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제가 이런 기분 상태로 지금 여기 있는 건 오늘 제사 지낼 할머님께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남편은 따라 나오지 않더군요. 너도 결국 어머님 아들이구나 배신감이 느껴졌지만 그저 모든 게 다 귀찮았습니다. 그렇게 침대에 2시간쯤 누워있었을까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저 지금 언니 집 근처인데 우리 차 한잔 할까요? 시간이 늦어 시누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시누이에게 차 한 잔을 내어주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제사는 잘 지냈어요? 제가 괜히 집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네요. 아니에요. 잘했어요, 언니. 우리 엄마지만 내가 한 번은 당할 줄 알았어. 중간에서 곤란한 입장이었을 텐데도 제 편을 들어주는 시누이가 고마웠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아가씨가 남편보다 낫네. 그 말에 잠시 멈칫하던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제사 못 지냈어요. 언니 나가고 나서 오빠가 한바탕 뒤집었거든. 뜻밖의 말에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간 우리라고 쌓인 게 왜 없었겠어.
같은 자식이라도 큰오빠가 엄마한테는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는 거 나나 오빠가 모르지 않았는데 그래도 자기 때문에 언니까지 그런 대접받는 걸 보니 오빠라고 어디 속이 편했겠어요? 그간 오빠도 참 많이 참았는데 언니 그러고 가는 것 보니 그동안 쌓인 것인지 죄다 터져서는 나 우리 오빠가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 처음 봤다 언니? 저도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 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다소 답답하다 싶을 정도로 참는데 익숙한 사람이 나 때문에 터졌다고 생각하니 아까의 배신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상처받았을 남편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오빠가 이러실 거면 차라리 얼굴 보지 말자고까지 하더라니까요. 나 진짜 오늘 우리 오빠한테 너무 놀랐어. 오빠가 진짜 그랬어요? 그렇다니까. 신이 나서 설명하는 신우이를 보며 아무리 제 어머니가 내가 잘못을 했어도 나는 남이고 어머님은 엄마인데 저렇게 내 편을 들 수 있는 것도 아가씨 역시 쌓인 게 많아서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크는 내내 큰오빠랑 차별대우 받으면서 참 상처 많이 받았다? 그렇다고 둘째 오빠나 내가 큰오빠보다 딱히 부족하거나 떨어지는 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상처를 받아놓고도 평생을 그렇게 자라와서 그런지 나도 그런 환경에 묻어져 있었나 봐요. 내가 그런 상처를 받았대도 남의 집 귀한 딸인 언니까지 그러도록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미안해요. 언니, 앞으로 내가 더 많이 신경 쓸게요.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신우에게 마음을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사실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지만 내 기분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게 많이 위안이 됐습니다. 그렇게 신우이가 돌아가고 새벽이 다 되어서야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금까지 어디 있다가 이제 들어와? 남편은 술을 한 잔 한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잘 마시지도 않는 술을 마신 건 역시 속상해서였겠죠. 부인이 제 어머니께 그런 취급을 당한 것도 그 때문에 난생 처음 제 어머니께 소리를 질러가며 절연하자는 이야기까지 한 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우리 장인 장모님이 당신 이렇게 귀하게 키워주셨는데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시집와서 이런 꼴이나 보게 하고 내가 정말 너무 못난 남편이야. 미안해 여보. 혀가 꼬여가는 걸 간신히 정신 부여잡아가며 사과하는 남편이 딱해 보였습니다. 저라고 저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싶었을까요? 사랑받지 못했던 유년기의 남편을 꽉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겨우 몇 달 당했는데도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을 견디기가 어려웠는데 평생 저런 환경에서 남편이 자라왔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 이제 어머니 안 볼 거야. 내 가족은 이제 당신 하나뿐이야. 당신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을 보며 그래 이 사람이 내 편이면 됐지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 소란이 있은 후로 한동안 어머니께는 따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어머님을 찾지 않았죠. 그렇게 보름쯤 지났을까 신우이를 통해서 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엄마가 언니랑 오빠 밥 한 끼 먹이고 싶대요. 아무래도 언니한테 사과하고 싶은 모양이야. 저 잘못한 거 없다며 끝까지 뻗대실 줄 알았는데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안 갈 거야? 안 간대도. 소식을 들었는데도 남편은 고집을 피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저는 비록 어머님이 잘못하시긴 했어도 모자 사이를 갈라놓은 게 아닌가 마음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과하겠다는 뜻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슬그머니 남편을 찔러보았습니다. 안 간대도 그러네. 여전히 고집을 피우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사과를 안 하려고 하셨으면 나도 이런 소리 안 했을 거야. 그런데 사과하시겠다잖아. 사실 나도 나인데 나는 당신의 어머님한테 꼭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어. 그간 평생 당신한테 잘못하셨잖아. 사과 받고 나서 어머님을 계속 보든 지금처럼 안 보든 그것까진 뭐라고 하지 않을게. 그래도 난 당신이 한 번은 사과를 받아야 당신 그간 받았던 서름이 좀 풀릴 것 같아. 내가 내 엄마를 모르겠어? 평생을 저렇게 사신 양반이야. 지금이야 생전 안 그러던 내가 그렇게 세게 나오니까 당황해서 저러시는 거겠지. 지금 굽히고 들어가면 또 금방 똑같아질 거야. 그렇게 되면 괜히 당신만 더 고생이야. 그건 그때 되어봐야 알지. 그리고 정말 당신 말처럼 똑같이 예전처럼 그러시면 그때 가서 안 봐도 되는 거잖아. 이대로 당신이랑 어머니 사이가 영영 틀어지면 나도 영 개운치 않을 것 같아서 그래.
남편은 여전히 맞득지 않은 기색이었지만 제가 일주일을 설득한 끝에 어머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보는 작은 아들 내외와 어머님 사이는 어색하게 짝이 없었죠. 중간에서 시누이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엄마, 오빠도 아직 마음 안 풀렸는데 언니가 어머니 보러 오자고 설득해서 온 거래. 언니가 정말 큰 사람이야. 엄마는 이런 며느리 얻은 걸 감사해야 해. 시어머니의 표정이 떨떠름하긴 했지만 사과를 하려고 불렀다는 말이 거짓은 아니었는지 어머님이 어색하게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행동거지를 좀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해 너희들 속을 많이 상하게 미안하다. 아는 거 없는 늙으니까 뭘 몰라서 그랬겠거니 하고 이번만 한번 넘어가다오. 사과치곤 두루뭉실하고 담백했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평생 처음 받는 어머니의 사과일 테니 그 정도로 만족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표정 역시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그래도 평생 저 잘못한 거 없다며 떵떵거리며 살아온 제 어머니의 사과에 조금은 표정이 풀어진 것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다소 어설프기는 하지만 어찌저찌 일이 풀리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간간히 어머님과 서로 안부 전화 정도는 주고받았습니다. 예, 요새 네 남편은 어찌 지내니? 그 사람이야 잘 있죠. 그 사람하고는 연락 안 하세요? 아니, 내가 먼저 하긴 하는데 걔가 먼저 연락 오진 않아서. 화해를 하긴 했지만 확실히 남편의 태도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쩔쩔매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어요. 한 번 미련을 털어낸 적이 있어서인지 오히려 남편은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이제 아쉬워진 건 어머님 쪽이 되었죠. 평생 찍어 눌러가며 제 입안에 혀처럼 굴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먼저 연락을 해도 대면대면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제 눈치를 보며 연락을 자주 안 하던 어머님도 답답하셨는지 아들이 궁금할 때면 제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아니 아무리 나한테 서운한 게 있다고 해도 그렇지 늘 하던 연락도 뚝 끊고 결혼하고 확실히 변했어. 슬슬 제 탓에 시동이 걸리는 듯하여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걸려오는 전화를 피하지는 않았지만 그간의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닌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머님을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애초에 싹을 잘라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들만큼은 아니지만 못지않게 대면대면한 며느리에 대한 불만이 느껴졌으나 애초에 본인이 자초한 바가 없지 않으니 굳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급적이면 따로 찾아뵙는 일도 자제했습니다. 그간의 경험으로 봐서는 서로 최대한 안 보는 것이 분란을 만들지 않는 방법이라는 생각에 저도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제게 연락해 오실 때에는 자꾸 남편과 함께 밥이라도 먹으러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보다도 남편이 더 심드렁해했습니다. 뭐 저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서 오라고 하셨겠습니까? 당신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싶어 그러셨겠죠. 조금은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으나 정작 이런 관심이 필요했던 어린 남편에게는 쌀쌀맞게 굴었던 예전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 역시 어머님보다는 제 남편이 더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거절도 한두 번이지 어머님은 자꾸 밥 먹으러 오라고 하시는데 남편은 거절을 반복하니 중간에 낀 제 입장이 슬슬 껄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불만을 토로하자 남편은 당신도 더는 어머니 생태 받아주지 말고 자꾸 곤란한 요구하면 전화 받지 마. 라며 냉정하게 나왔습니다. 예전에 그 물렁하던 남편은 이미 떠나고 없었죠. 그래서 다시 비슷한 목적의 연락을 받게 되자 저는 남편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이 그렇게 닫혀 있는데 어머니께서 계속 그렇게 오라고 하셔도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잖아요.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중간에서 제 입장이 정말 난처해요. 네 남편이 그렇게까지 싫다고 하면 너라도 한 번쯤은 혼자라도 올 수 있는 거 아니니? 내가 이 나이에 먼저 사과까지 했는데 너희 둘 다 정말 너무한다. 수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상황이 정말 피곤하게 느껴졌지만 그래 한 번은 다녀오지 뭐 생각하며 주말에 혼자서라도 한 번 찾아뵙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뭐하러 부록 피곤한 일을 만들어. 남편의 반응은 부정적이기 짝이 없었지만 약속은 약속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연락이 오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당신 없이 혼자 다녀오마 말하자 남편이 맞듣지 않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가서라도 예전처럼 트집 잡고 하대하시면 더 있지 말고 그냥 박차고 나와. 안 갔으면 좋겠구만 고집을 부려. 그러게 내가 사서 고생을 하는구나. 제 발등을 찍으며 약속한 주말에 어머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실 줄 알았던 댁에는 뜻밖에도 오랜만에 보는 큰형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 동서 오랜만이네? 오늘 동서도 오는 거였구나. 형님 말을 들으니 형님도 제가 오는 줄은 몰랐던 건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어머님과 형님 저 셋만 있다고 생각하니 그 자리가 더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왔니? 시어머니는 여상한 투로 말하며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큰 동서가 짐짓 들뜬 듯한 말투로 말했어요. 어머님이 백숙하시던데 우리 동서 몸보신 시켜주려고 그러셨나 보다. 아니요, 그 몸보심은 형님 시켜주려고 하신 걸 텐데요. 속으로 생각하며 그저 고개만 주워거렸습니다. 이내 식탁에 백숙 한 상이 차려지고 어머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 첫째, 올해도 병원 꾸려나간다고 고생이 많았다. 하나 들어라. 시어머니는 2마리 중 1마리의 닭을 붙잡고 큼직하게 다리 하나를 떼어다 형님 앞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당황한 형님이 제 눈치를 보는데도 아랑곳 않고 말이죠. 아, 이거였나? 둘째 뭐하니? 너도 얼른 먹어라. 어머님 속이 빤히 보였습니다. 결국은 제 아들 없이 혼자 나타난 눈에 까신 둘째 며느리가 곱깝다 이거겠죠. 과연 남편 말대로였습니다. 어머님은 역시 어머님이시더군요. 먹으라는 말뿐이지 당연히 형님에게 했던 것처럼 다리를 뚝 떼어주시는 퍼포먼스는 역시 제게는 일어나지 않더군요. 평소에 닭다리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어디 한번 내키는 대로 해보시라 싶어 제대로 판을 깔아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보란듯이 남은 다리 하나를 똑 떼어내어 제 앞접시로 가져갔습니다. 너 지금 뭐하니?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반응에 그만 헛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중간에서 형님만 난처해서 눈이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죠. 먹으라면서요. 먹으라 하셔서 먹으려 하는 건데요. 누가 너더러 닭다리 먹으래? 이건 다 큰애 거야. 어딜 주제의 의사면이랑 같은 대접을 받으려고 들어? 시어머니가 제 앞접시에 놓인 닭다리를 휙 채워가더니 형님 앞접시 위에 닭다리 위에 제가 가져간 닭다리를 턱 올려놓았습니다. 누가 보면 닭다리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갑옷쯤 되는 줄 알았을 겁니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어서 시어머니 얼굴을 빤히 보고 있자 도리어 형님이 당황해서 어쩔 줄은 몰라 했습니다. 저는 앉은 자리에서 손을 높이 들어 올려 숟가락을 들고는 있는 힘껏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날카로운 챙그랑 소리가 정적을 깨고 더 크게 울렸습니다. 너 대체 이게 무슨... 이러니 아들한테도 외면당하지. 거침없는 제 말에 시어머니 낯빛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혹시나 했는데요. 어머니님은 참 역신하시네요. 저야 남의 자식이라 그렇다 쳐도 제 남편한테도 이런 식으로 구셨어요? 경악해서 대꾸도 못하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참지 않고 속에 있던 말을 그대로 내뱉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다고 할 때 남편이 말렸는데요. 제가 여기 왜 온다고 한지 아세요? 어머님 불쌍해서 온 거예요. 저 평생을 제 자식 가슴에 생채기 낸 줄도 모르고 제 멋대로 사시다 결국엔 아들한테 버림받은 어머님이 불쌍해서. 동서! 거르지 않고 뇌에서 내보내는 그대로 내뱉는 저를 보며 큰형님이 어쩔 줄은 몰라 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아랑곳 않고 저는 하던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요. 형님 공부 많이 하셨고 의사시고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렇게 어머님 주제에 맞지 않는 며느리 보셨으니 눈이 횟가닥 돌아버리신 것도 알겠는데요. 그걸 왜 제가 받아줘야 해요?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집에 시집왔다고? 시시각각 불그락 푸르락 변하는 어머님 얼굴이 참 우스워 보였습니다. 그간 제 남편이 오래 참은 거였죠. 어머님 같은 사람을 또 누가 견디겠어요? 너 때문이야! 시어머니가 분을 못 참겠는지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너랑 결혼하기 전까지는 나한테 말대꾸 한 번 안 했어. 내 아들 입에서 어떻게 나 안 보고 살겠다는 소리가 나와? 이게 다 결혼 잘못해서 네가 이 집에 잘못 들어와서 그런 거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미친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가 가소로워 보였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제 덕분인 거죠. 제 남편이 저 아니었으면 평생 저 아껴줄 줄도 모르는 매정한 어머니 밑에서 평생 상처받으며 살았을걸. 이제라도 제정신 차렸으니 어머님은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해요. 물론 고마운 줄도 모르시겠지만 오늘이 저 여기 마지막으로 오는 날이에요. 남편은 어머니 보고 살 생각 없대요. 당신 가족은 이제 저 하나뿐이라네요. 어머님 어째요? 제 남편한테 이미 버림받으셨어요, 어머님은. 이 말을 끝으로 저는 미련 없이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현관 밖으로 나오는 제 귀에 시어머니가 세상이 떠나가도록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서럽게 우는데도 단 한 톨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으니 저도 시어머니한테 더 이상 떨어질 정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 길로 곧장 제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나 백숙 해줘. 갑자기 나타난 저는 그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야? 친정엄마는 황당해하면서도 좀처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성격이 아닌 제게서 받은 간만의 주문에 어쩐지 조금 신나 보이셨습니다. 얘가 왜 평소에 안 하던 소리를 해? 하시면서도 예고 없이 찾아온 딸이 반가우셨는지 결혼 전처럼 함께 손을 잡고 장을 보는 내내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되도 않는 남의 엄마한테 에너지 쏟지 말고 내 엄마한테나 잘할 걸 속으로 생각하며 괜히 엄마한테 투정을 부렸습니다. 엄마, 나 백숙 4마리 해줘, 4마리. 그걸 누가 다 먹는다고? 눈을 휘둥그레 뜨시면서도 속으로는 백숙용 생닭 4마리를 카트에 집어넣는 엄마에게 철없는 어린애처럼 말했습니다. 닭다리 8개 내가 혼자서 다 먹을 거야. 얘가 왜 생전 안 부리던 식탐을 다 부린대? 그래, 너 다 먹어라, 너 다 먹어. 다 커서 시집까지 간 딸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도 마치 어린 딸내미를 보듯 사랑이 가득한 엄마의 눈을 보면서 순간 남편이 안쓰러운 마음에 가슴속에서 뭔가가 울컥 올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전화를 받고는 말했죠. 자기, 엄마 집으로 백숙 먹으러 와. 뭐? 분명 무슨 일인지 알고 제게 전화를 했을 겁니다. 제가 그러고 나왔는데 형님이 아무리 눈치가 없다 해도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았을 리가 없잖아요.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을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제 목소리에 오히려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엄마 백숙이 먹고 싶어서 친정집에 왔어. 우리 엄마 백숙 잘해. 우리 오늘 저녁은 엄마 아빠랑 같이 먹자. 제 말에 남편은 그만 말문이 턱 막힌 듯 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 곧 가겠다며 전화를 끊더군요. 백숙을 삶는 내내 엄마가 쉴 새 없이 제잘제잘 딸에게 말을 거는 소리가 주방에 가득 찼습니다. 평소 남말에는 신경 쓰지 않는 제멋들인 성격 탓에 잘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간 알게 모르게 제게 막대하는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다쳤었던 모양이에요. 바쁜 딸이 시간을 쪼개 찾아왔다는 것만으로 행복해하시는 엄마 모습을 보면서 그래, 부모에게 사랑받는 느낌은 이런 거였지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굳이 남편까지 불러서 백숙을 먹이려 한 건 남편이 오늘의 기억을 또다시 상처로 남기게 두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비록 제 친부모는 아닐지라도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 틈에서 따뜻한 저녁 식사 한 끼를 먹이고 싶었습니다. 금세 도착한 남편과 저 친정 부모님까지 내 식구가 도란도란 한 식탁에 머리를 맞대고 앉아 백숙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본인 몫의 닭에서 다리 2개를 뜯어다 저와 본인 사위 밥그릇에 척 얹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빠가 본인 몫의 닭에서 다리를 하나 뜯어 엄마 밥그릇에 얹어주셨어요. 저는 제 몫의 닭에서 떼어낸 닭다리 하나를 남편 밥그릇 하나 더 올려주었습니다. 어머 여보 얘 좀 봐. 아까 닭다리 8개 자기가 다 먹을 거라고 생떼를 쓰더니 곳에 제 닭다리까지 제 신랑한테 넘겨주네. 제 남편이라고 챙기기는 딸 자식 키워봐야 소용이 없구먼. 짐짐 너스레를 떠는 엄마 아빠 앞에서 겸연쩍게 웃으면서도 남편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닭다리를 뜯는 남편 눈에 살짝 고인 눈물은 모른 척했습니다. 부디 남편이 오늘 이 자리를 오랫동안 기억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절연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슴에 무언가 더 맺힐 것도 없이 하고 싶은 말을 죄다 퍼부어주고 온 탓인지 미련도 아쉬움도 일절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설프게 남아있던 동정심까지 사라지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남편이 이런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찾지 않았던 걸까 싶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누이는 예상했던 대로 온전하게 저희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태에 질릴 대로 질린 시누이가 더는 적당히 제 어머니의 비위를 맞춰주지 않고 맞받아치자 그 둘 사이에서도 큰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누이 역시 오빠처럼 더 이상 어머니에게 지고 들어가지 않기로 결심한 모양이었습니다. 그간 시어머니의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지긋지긋해했던 시누이도 더는 시어머니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어요. 내 엄마인데도 일이 징글징글한데 언니한테도 오죽했겠어요. 시누이는 길게 말하지도 않고 저 한마디로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더군요. 시어머니와는 틀어지더라도 시누이와의 관계는 유지하고 싶었던 제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시누이와는 지금도 남편의 동생이자 마음 잘 통하는 친구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과는 대면대면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나쁠 것도 없는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볼장 다 보인 마지막 모습을 형님이 고스란히 다 지켜보았으니 사실 제게 정이 떨어진다 해도 딱히 할 말이 없었는데 본인이 사랑을 받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차별받는 제 입장을 이해해준 모양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 제가 받을 사랑까지 모두 독차지한 두 분이지만 뭐 그게 또 두 분 잘못은 아니니까요.
게다가 저희 중 그 누구도 그 사랑을 원하지 않으니 더 이상 두 분께 딱히 유감할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 저보다 더 뻔질나게 저의 친정집 문턱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더니 이젠 제가 야근하는 날이면 아예 퇴근을 저희 친정집으로 합니다. 남편이 하도 자주 오니 저희 엄마가 농담처럼 아이고 늙은이들이랑 노는 게 뭐가 재미있다고 자꾸 와. 오지 마. 남편에게 면박을 주어도 예전 같으면 그 농담을 곧대로 듣고 민망했을 남편도 제법 뻔뻔해졌습니다. 민선이랑 노는 것보다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노는 게 더 재미있어요. 쫓아내지 마세요. 하나뿐인 사위가 부리는 애교가 싫지 않으신지 이젠 남편이 저의 친정 식구들과 섞여 있는 모습도 그리 어색한 그림이 아니게 되었죠. 저만 혼자 따돌리고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셋이서 수톡대고 있는 걸 보면 어처구니가 없긴 하지만 사실 정말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그간 제 아내가 제 어머니에게 받은 구박과 서름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더 저희 친정 부모님께 잘하는구나 싶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작 제 어머님에게서는 제대로 받지 못한 애정을 결혼하고 나서야 제 부모님께 받게 된 것이 남편도 썩 마음에 들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는 예전에 주눅든 모습이 많이 사라지고 제 엄마 아빠에게도 자연스럽게 대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예전에 상처가 많이 치유된 것 같아 따뜻한 기분이 들곤 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드문드문 꼭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불쑥 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이런 마음을 먹어봐야 상대방의 시어머니가 여전히 시어머니인 이상 별 의미 없는 가정이겠죠. 물론 제 거침없는 성질머리가 갈등의 불씨를 더 빠르게 당겼다고는 생각하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제가 더 참았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저 제가 속 끓이는 기간만 더 길어질 뿐이었겠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이 후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저는 제 남편이 비로소 그간의 상처에서 벗어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어머니에게서 독립한 것이 만족스러울 따름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상황을 달가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서로 맞춰가며 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고 또 남들과 갈등을 빚는다는 건 정서적으로도 참 필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타인의 마음이 제 마음 같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살면서 언제든 이런 갈등을 다시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서 스스로를 지키고 제게 함부로 대할 수 없게 하려면 저부터가 저 스스로를 최우선으로 두고 스스로에게 당당해지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당장의 갈등이 두려울지라도 단지 갈등을 피하려는 이유만으로 남들이 여러분을 상처 입히는 것을 내버려 두고 스스로를 등한시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게 제가 결혼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참지 않아야 할 순간에 참지 않은 것이 제게는 상황을 타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겪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갈등의 순간이 온다면 한 번쯤 제 이야기를 떠올려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너무 잘 듣고 있어서 신세를 지고 있는 사연에 빠지다 채널에 제 얘기를 용기 내어 한번 사연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는 중년 나이의 남자고요. 아직 스스로를 청년이라고 지칭하고 싶지만 이젠 그럼 정말 양심 없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은 나이가 됐네요. 세월 참 빠릅니다. 요새는 정말로 세상이 참 좋아졌다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운전을 하면서 항상 유튜브를 들으니까요. 차량과 제 휴대폰이 자동으로 연결이 되니 못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불과 20 몇 년 전까진 차에서 기껏 카세트 테이프나 들었는데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매해 여름마다 해수욕장 계곡 같은 곳들을 놀러 가던 차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에 담긴 흥겨운 댄스 음악들이 흘러나오곤 했어요. 부모님께서 잘 들으시던 테이프는 여러 가수들의 히트곡들이 한 곳에 담긴 모음집이었습니다. 제가 종종 시내에 놀러 나갈 때면 그런 것들을 사오곤 했네요. 유별나게 기억나는 테이프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리어카의 각종 가요 테이프들을 실어 판매하시던 아저씨한테 최신 히트곡 모음집을 구매했죠. 표지에 가장 크게 나와 있던 얼굴은 김건모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걸 10,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어머니께서 노발대발하셨어요. 5,000원 줄까 하다가 선심 써서 용돈 10,000원 줬더니 두고두고 잘 쓰진 못하고 이걸 어떻게 10,000원을 주고 사와? 그 아저씨도 미쳤지. 정말 미쳤어.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를 등쳐먹네. 거기 어디야? 리어카 어디 있었어? 시내 문구점 바로 옆에 있긴 했는데 리어카 끌고 계속 돌아다녀서 정확히 몰라요.
근데 엄마가 그거 알아서 뭐 하시게요? 뭐 하기는 당연히 내일 당장 가서 따져야지. 아주 제대로 따지고선 돈도 도로 돌려받을 거야. 너 내일 엄마하고 같이 시내 갈 준비나 해둬. 그래서 제가 바닥에 엎어져서 거의 울다시피 떼를 썼습니다. 왜냐고요? 놀 곳이라곤 시내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리어카 아저씨랑 싸우는 엄마를 두네라고 소문이 번지면 어쩐답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어릴 땐 또래 친구들에게 잘 보이는 게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도대체 왜 거기까지 가서 따지냐고, 엄마는 김건모 좋아한다고 했으면서 왜 기껏 생각해서 사오니까 화를 내냐고, 꼴랑 10,000원 가지고 왜 이러냐고 저는 숨이 넘어가도록 고집을 피우며 막 따져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며 한숨을 쉬시는 것을 끝으로 그 테이프를 품으셨죠. 김건모의 노래가 담겨 있었던 최식 히트곡 모음집 테이프는 꽤 오래도록 저희 집 거실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차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선 아까워서라도 많이 들어야 한다고 하셨었죠. 그땐 제가 철이 없어서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테이프에 10,000원이나 줬던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던지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물가 시대인 지금이라 할지라도 선뜻 그런 걸 10,000원이나 주고 사기에 망설여지니까 말입니다. 전 제가 눈탱이를 맞았던 줄도 모르고 그 테이프의 음악이 흘러나올 때마다 남몰래 뿌듯해했었습니다. 테이프를 너무 잘 샀다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저희 가족이 마지막으로 걱정 근심 없이 즐겁게 보냈던 여름 휴가철에도 그 테이프가 아버지 차에선 흘러나왔습니다. 해수욕장을 향하는 동안 뒷좌석에선 전 친구들에게 빌려온 만화책을 받고 여동생은 인형 2개를 양손에 쥔 채 나름의 인형놀이를 했었어요. 하도 가지고 놀아서 손때가 묻자 어머니께서 자꾸만 세탁을 해주신 덕분에 겉면이 흐물흐물해진 인형들이었습니다. 모든 게 지나고 난 뒤에야 그런 것에서 가난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약정신이 투철하셨던 부모님의 모습도 깨닫게 되네요. 그땐 고속도로가 왜 그렇게 어디든 막혔는지 모르겠어요. 가는 데만 하루 종일이었죠.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도중에 휴게소라도 들르면 날아갈 듯 했죠. 여동생과 투닥투닥거리며 서로 먹고 싶은 것을 내세웠습니다. 여러 개를 살 순 없었으니까요. 주로 동생과 합의를 보던 지점은 알감사였습니다. 감자 그까짓 거 집에서 그냥 해다가 설탕이나 솔솔 뿌려 먹으면 되는 걸 뭐하러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어. 아버지께선 혀를 끌끌 차셨지만 그래도 여동생이 한 개를 이쑤시개로 콕 집어서 들으면 맛있게 잡수셨습니다. 저희 남매를 향해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으라는 말씀도 늘 잊지 않으셨죠. 오래 걸려서 목적지로 가는 것 자체가 가족 여행이었던 그런 유년 시절의 추억과 행복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이가 든 지금은 무척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그 시절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다 그러셨을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자식들 위해서 남들 다 가는 나들이는 꼭 빠질 수 없었던 그 마음들 말입니다. 즐거웠던 그때의 여름 휴간, 아버지와 내 식구가 함께 떠났던 마지막 여행이 됐습니다. 아버지께선 추석 명절을 단 며칠 앞두고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고 마셨습니다. 화물차 운전수는 명절을 앞두고 일을 빨리 해치우고 싶은 생각만 가득한 나머지 경황 없이 구는 바람에 아버지를 보고도 허둥지둥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실토했고요. 그리고 덧붙인 말이 돈 없다, 죄송하다 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죠. 내가 자식 새끼들 위해서라도 마음 굳게 먹고 정신 차려야지. 난 나약해질 수 있지만 자식 둔 엄만 나약할 수 없는 법이야. 그 말을 명심하며 정신 다 잡아야 돼. 병원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나오신 어머니께서 당신의 뺨을 쳐가며 그렇게 중얼거리시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중환자실에 아버지께서 홍수 상태로 계신 상황에서 저와 동생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어머니가 잠시만 안 보여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었죠. 그때도 어머니께서 갑자기 안 보이니까 여동생과 손을 잡고 어머니를 찾으러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앞에서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전 조용히 여동생을 잡아 끌고 저희 남매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2번 다신 어머니께서 눈앞에 안 보인다 해서 불안해하며 찾으러 다니는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이 울고 보채면 제 선에서 달래고 조용히 시키게 됐죠. 나도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야. 할머니가 전에 그러셨잖아. 내가 아들이고 장남이니까 집안에 대들보라고 내가 잘 커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모님께 의젓한 자식이 되자. 내가 약하게 구니까 동생도 나를 따라하는 거잖아. 내가 솔솜수범을 보여야 돼.
어머니께서 자신의 뺨을 세게 쳐가며 정신을 다 잡으시던 모습은 저에게 충격이었고 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겁니다. 아버지께서 제발 무사히 회복하시길 매일같이 기도했죠. 여동생이 아버지를 위해 접기 시작한 종이학은 금세 개수를 엄청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자꾸 그렇게 접을 종이가 생기는 건가 했는데 여동생이 했던 말이 자기 학교 친구들이 색종이를 줘서 그걸로 접는 거라고 했었죠. 소원을 담은 종이학이라니. 그때가 순수한 낭만이 있던 시절이었다는 걸 저는 종이학이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진과 대화를 나누는 어머니의 모습을 멀찍이서 몰래 살펴보곤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의 표정이 좋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회복하시는 게 불가능일 거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죠. 종이학을 접는 여동생에겐 말하지 않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며 저는 남몰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쌓여가는 병원비에 일가 친척들이 모두 갑갑한 가슴을 두드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애석하게도 당시 집집마다 여유가 있진 못했거든요. 저만 남몰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의료진이 공식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해놓으시라 그랬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고 제 옆엔 동생이 종이학을 가득 담은 상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저희 남매가 엿듣고 있었단 사실을 어머니께선 그제야 아시고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셨어요. 왜 따라와서 듣고 있었냐는 책망을 하시진 못했습니다. 동생이 엉엉 울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달래느라 바빠지셨거든요. 전 아버지와의 이별을 준비하며 그간 추억을 곱씹었고 동시에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단란하게 잘 살던 저희 가족에게 왜 이딴 시련을 주냐고, 왜 하필 우리 집이냐고 원망을 퍼부었죠. 그땐 정말 한 집안의 가장에게 병고가 닥치면 비극이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던 시절이었는데 든든한 아버지께서 한순간에 이렇게 되신 것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2달하고도 약 일주일 정도를 병원에 실려오신 이후로 혼수 상태에서 누워만 계셨던 아버지와의 이별을 하게 되던 날이었어요. 아주 늦은 밤중이었는데 의료진이 착잡한 얼굴로 복도 자리에서 꽉 붙어 앉은 채 온길 나누며 침묵하고 있던 저희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곁으로 갔죠. 이젠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때였고 그 인사를 아버지께서 들으실 수 없음이 슬펐습니다. 사고를 당하셨던 날 아버지께선 유독 일찍 출근을 하셨었고 저희 남매는 그날따라 늦잠 꾸러기들이었기 때문에 인사조차 하질 못했거든요. 미치게 아쉬웠죠. 눈물을 훔치던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숙연한 틈을 타 여동생이 종이학 상자를 아버지의 얼굴 옆에 내려놓은 건데요. 그러고 나서 몇 초 지나지 않았을 때 아버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잠시 후에는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저희 다 깜짝 놀라서 난리가 났었죠. 다가온 의료진은 엄청 놀라면서도 의식은 없으신 것 같다고 했지만 전 왠지 모르게 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혹시 아버지 들려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마이마이 가져왔어요. 아버지가 올해 제일 많이 들으셨던 테이프 있죠? 제가 사왔던 거요. 아버지께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저 사실 그거 10,000원 주고 사왔던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차에서 맨날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신나는 곡이 나오면 운전도 더 흥겹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 혹시 신나는 노래 들으며 떠나시면 가시는 길도 흥겨우실까요? 더 이상 아버지가 안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고통을 다 벗고 훨훨 날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눈물로 말씀을 드리며 주머니에서 챙겨온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마이마이로 불렸던 물건이었죠. 이어폰을 아버지의 귀에 꽂아드리던 그 찰나에 제 눈앞으로 풍경이 스쳐갔어요. 고속도로는 앞뒤로 꽉 막혀 있고 더운 날에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그럼에도 모두가 짜증보단 설렘으로 길을 떠났던 휴가철. 그때 우리 가족이 차 안에서 즐겨드렸던 가요들. 2번 다신 아버지와 함께 그런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떤 부분을 들어도 흥겨운 댄스 음악이 나왔던 그 테이프였죠. 재생 버튼을 누르고 얼마 뒤 아버지의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듣고 계신 것이었죠. 귀에 꽂은 이어폰으로 흘러 넘어오는 댄스 음악이 흥겨우신지 아버지께선 아픔으로 붉고 거무죽죽해진 얼굴 위로 슬쩍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신 채 천천히 눈을 감으신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청각은 사람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아있는 기관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편하게 웃으며 떠나신 것 같다는 어떤 간호사분의 너그러운 목소리에 그제서야 저희 세 식구는 커다란 울음을 터뜨렸죠. 모두가 울음바다인 밤이었어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한쪽 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가슴을 아는 채 다시 일상을 살게 됐습니다.
저희 가족의 가장 큰 별이 져버렸는데 세상이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굴러가고 있다는 걸 그때 체감하고서 기분이 얼마나 이상했던지 모릅니다. 제 우주가 무너진다 해도 이 세상의 진짜 우주에겐 아무런 타격이 없는 거더라고요. 세상은 정말 무섭고 차갑구나. 이런 세상을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오신 걸까? 친가는 특히나 돈도 없는데 그런 환경에서도 잘 이겨내고 결혼하시고 나랑 동생 낳으시고 비록 작지만 안락한 보금자리도 마련하시고 아버진 대단한 분이었어. 내가 아버지처럼 해낼 수 있을까? 더욱 의연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 아직 어린 학생이었지만 본능적으로 제가 이 다음에 커서 든든한 가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철없이 굴던 모습은 모두 저버린 채 앞만 보고 나아가기로 결심한 뒤 일을 악물었죠.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을 다 정리하고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이따금씩 울적해했지만 어머니께서 씩씩하게 버티고 계셨으므로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힘을 얻는 것 같았어요. 자식 새끼들이 있는 한 난 슈퍼어머니야. 내가 못 해낼 게 세상에 있을까봐 두고 보라지. 전보다 더 열심히 보란 듯이 잘 살아줄 테니까. 어머니께선 친구분과 통화하시며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전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쉬는 날 없이 어머니께선 일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남의 장사를 도와주셨고 공장 일도 병행하셨죠. 꼭 그렇게 고생하며 일을 하셔야 하냐고 제가 언젠가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께선 고개를 가로저으시며 하루 24시간 1년 365일도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돈 벌 생각을 하면 자는 시간도 아깝게 느껴진다 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대학을 잘 가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니까 저보고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결의가 솟지 않을 만큼 제가 불효자식인 건 아니어서요. 그 이후로 더 코피 쏟으며 죽어라 공부했죠. 이른 아침에 등교해서 자정에 가까운 늦은 밤중에 귀가를 했으니 입시 생활 동안 저는 집에서 잠만 딱 자고 거의 안 붙어 있었던 셈인데요. 주말엔 학원과 독서실을 다녔던 시기. 어느 날 제가 문제집을 챙겨서 나가려는데 어머니와 여동생이 옥신각신하는 소리를 언뜻 들었습니다. 제발 그 종이약들은 상자 이제 좀 갖다 치워. 왜 자꾸 갖다 버리라고 하는데요? 내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그게 집에 아직 있단 생각만 해도 아주 기분이 우중충해지니까 그렇지. 사람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버려. 돌아가신 아버지 위한 종이약이었는데 추억이 깃든 건데 어떻게 갖다 버리란 말 그렇게 하세요? 감정도 없으신가 봐. 의외의 내용이 들려와서 당황스러웠지만 나가야 하는 게 급했기에 우선 걸음을 서둘렀죠. 학원에서도 독서실에서도 어머니의 낯선 그 목소리가 자꾸 귓가를 울려댔습니다. 그러실 분이 아닌데 이상하다 싶었죠. 동생과 감정적으로 언쟁을 하시다 보니 우연히 그런 모습을 보이셨던 거라고 전 대수롭지 않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정도가 지났을 때죠. 여느 때처럼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왔는데 동생이 슬쩍 다가오더니 저한테 종이학 상자를 내미는 겁니다. 나는 학교에 이걸 따로 둘 곳이 없어. 오빠 이번에 독서실 길게 끊었잖아. 혹시 거기다 둘 공간 없을까? 이걸? 왜? 그냥 집에 두지 않고서? 안 돼. 자꾸만 엄마가 이거 갖다 버리라고 하신단 말이야. 이걸 보면 기분 우울하고 짜증이 나신다 그래. 뭐? 이건 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는 건데 어머니가 홧김에 그러시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러시는 거라고? 너무 의외다. 어머니가 왜 그러시지? 이상하다. 그러실 분이 아닌데. 응, 오빤 정말로 몰랐구나. 엄마 그렇게 되신 지 꽤 됐는데. 다만 종이학까지 내다 버리라고 오만 짜증을 다 내실 줄 나도 몰랐지. 갈수록 신경질이 느시는 것 같아. 일이 너무 피곤하셔서 그런가 봐. 동생의 말을 듣고 속으로 많이 놀랐지만 공부가 급선무인 때였기에 일단은 생각을 떨쳐버렸죠.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동생도 생각만 많아질 것 같았고요. 애써 태어난 척을 했네요. 종이학 상자는 제가 잘 쓰지 않는 책가방 안에 넣어서 감쪽같이 감춰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라난 불안한 싹을 완전히 지우기란 어려웠고 저는 종종 어머니께 괜찮으신지 여쭙게 됐습니다. 어머니, 요새 괜찮으신 거 맞죠?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아휴, 우리 아들이 어느새 이렇게 든든하게 다 커서 그런 소리도 할 줄 알아? 그럼 난 괜찮아. 어머니께선 발랄하게 대답하셨어요.
주된 가사가 난 괜찮아, 나는 쓰러지지 않아인 가수 진주의 노래를 자주 흥얼거리셨고요. 유쾌하신 모습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또 그저 상투적으로 괜찮으신 거 맞죠? 이렇게 여쭌 적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손에 쥐고 계시던 볼펜을 바닥에 팍 던지시며 소리를 지르신 겁니다. 괜찮은데? 나 괜찮다니까? 넌 대체 나한테 괜찮단 얘기를 몇 번을 물어대는 거야? 왜? 대체 왜 그러니? 어? 내가 안 괜찮단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 아,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저는 몇 번이고 거듭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려야 했어요. 어머니께선 분이 안 풀리시는지 한참을 씩씩거리셨고 심지어는 욕을 중얼거리셨습니다. 쌍욕이라니.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제가 무척 놀랬죠. 다음날 어머니께서 겸연쩍은 얼굴로 저에게 어제 일은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내가 예민하게 굴었어. 우리 아들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방해가 됐네. 미안하다. 아니에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별 생각 없이 굴었던 잘못이죠. 상황은 마무리됐지만 이상하기 전 엄마에 대한 걱정이 더욱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능을 앞둔 때였기 때문에 공부에만 애써 집중하고자 했죠. 수능을 사흘 앞두고 동생이 저에게 줄 간식들을 예쁜 상자로 직접 꾸며서 만들어준다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그냥 됐다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종이학 상자. 그걸 제가 갖고 있으니 그걸로 힘 얻겠다고 했네요. 그랬더니 여동생이 눈물을 훔쳤어요. 네가 어머니 때문에 걱정 많이 하고 그간 마음 많이 쓴 거 내가 다 알아. 나 수능 잘 볼게. 넌 앞으로 이 오빠만 믿어라. 호언장담을 날렸던 전 다행히 수능을 실수 없이 잘 봤습니다.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죠. 행복한 연말에 새 식구와 함께 영화관 나들이나 갈까 싶었습니다. 가족 영화가 개봉을 하길래 그걸 보자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선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가족애를 강조한 영화 포스터부터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어요. 난 그런 거 딱 질색이야. 보기 싫어. 그러실 분이 아니었는데 너무 충격이었지만 이젠 변한 엄마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전 목표로 했던 대학에 최종 합격했고요.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부터 제가 나중에 그런 대학에 가면 좋겠다. 그땐 장난삼은 허세로 말을 했던 바로 그 대학이었습니다. 합격 통지 받고 아빠 생각이 더욱 절절하게 나서 잠드신 곳에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여동생 생각도 그랬고요. 근데 어머니께선 거절을 하셨습니다. 거절 사유는 다름이 아니라 추워서였습니다. 아버지와 그렇게나 서로 죽고 못 살았던 부부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하실 수가 있는지 속으로 너무 서글펐네요. 엄마께선 제 등록금이며 학비, 대학 생활비를 다 대줄 수 있어서 기쁘다고 그간 개고생한 보람이 있다며 제 대학 입학식이 끝나자마자 오열하셨습니다. 바닥에 엎어져서 우시는 바람에 주변에서 다 쳐다봤었죠. 그때 동생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근데 엄마가 지금까지 몇 번 이러신 적 있었어. 마트에서 동생과 같이 장을 보시던 중에 우신 적도 있었다 그래요. 어느 노부부께서 둘 다 몸이 편찮으신데 서로 의지해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시곤 바닥에 주저앉아 우셨다고 합니다. 부족했던 전 그때까지도 엄마께서 왜 그러시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이유를 알게 된 건 그때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걸 그때 막 시작하고 있었는데 홍보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한번 참가를 해봤어요. 그리고 상담사분과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제 내면에 뭉친 우울 덩어리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의 상황, 그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가 꿰고 있었고 돌아가셨던 그 일이 제 인생엔 너무나 큰 아픔으로 박혀 있었기 때문에 전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걸 무서워했으며 공부란 탈출구를 만들었던 것이고 어머니와 여동생을 이 다음에 제가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스스로 가두며 살아왔다는 걸.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됐죠. 제 자신인데도 제가 절 잘 몰랐더라고요. 내면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고 겁이 나서 덮어두고 살게 되면 결국 언젠가 그 안에 감춰진 것이 밖으로 새나와 정신을 어지럽게 하고 쉽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덮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란 거죠. 아버지께서 당하셨던 사고에 대한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제 안에서 엄청나게 컸더라고요. 근데 화를 내봤자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속에 꽉 눌러둔 채 그 감정을 외면하고 살았던 거예요. 전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었던 진정한 제 자신을 받아들이고 의연하게 앞만 나아가려 하지 말고 때론 옆도 보고
뒤도 돌아보고 사는 게 낫다는 사실을 깨우쳤습니다. 왠지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상담받으며 전 자연스레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어머니의 상담 치료를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선 치료를 받기 시작하신 이후에야 깨달으셨던 겁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슬픔, 우울, 분노 같은 감정들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을 가득 처방받으셨죠. 약봉지를 부여잡고 그날 밤 어머니께서 한참을 우셨다고 여동생이 그랬습니다. 엄마 우시는 모습을 몰래 보면서 동생도 울었고요. 약을 드시고 나서야 엄마께선 조금 진정된 기분으로 일상을 나실 수 있게 됐어요. 우울증을 앓으시는 것도 몰라봤던 저같이 부족한 자식 때문에 그간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뒤늦게라도 증상을 마주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동생이 더욱 노력하면서 엄마께 잘해드리고자 했죠. 하지만 저희 남매가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존재했다는 걸 시간이 흘러서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저한테 조심스레 말을 해주더군요. 어머니께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얼마 안 됐어. 내가 알기론 3달 정도? 근데 엄마가 전에 나한테 재혼은 인생에서 절대 없다고 못 박으신 적도 있고 그래서 결혼이라든지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암튼 엄마가 좋은 감정으로 만나시는 분이 생겼는데 꽤 즐거우신 것 같아. 뭐? 어머니한테? 네가 며칠 전부터 나한테 할 말이 있다는 듯 굴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어머니한테 새 남자라니 생각도 못 해봤어. 나도 처음엔 되게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어. 근데 오빠, 요새 엄마 표정이 어떤 줄 알아? 우리 어렸을 때 명절이면 친가 먼저 갔다가 외가 갔잖아. 친가에서 하룻밤 자고 외가로 출발할 때 아침. 그때마다 엄마는 친정까지 언제 가냐, 갈 길이 고말리다. 이렇게 혼잣말을 한숨처럼 하시면서도 얼굴엔 은은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지. 난 그걸 설렘이라고 생각했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얼굴엔 설렘을 느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요새는 엄마 얼굴에서 바로 그 설렘이란 게 보이더라. 동생이라고 해서 어떻게 어머니의 새 남자가 흔쾌히 받아들여졌겠나요? 그러나 어머니를 위해 포용하기로 한 것이죠. 동생이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오빠로서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순 없었습니다. 비록 심란하긴 했으나 어머니의 만남을 응원해드리기로 했어요. 왜냐면 어머니는 저의 남매의 모친이기도 하셨지만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기도 하셨으니까요. 어머니께서 만나시는 분은 어머니보다 연상이셨고 자식 하나를 두셨으며 병으로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2번 다시 재혼 의사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건 저희 어머니와 생각이 같았죠. 두 분은 비록 법적으로 부부가 될 생각은 없으나 앞으로 서로 좋은 감정으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겠다고 하셨어요. 제 앞에서 어머니께선 딱 2가지를 말씀하셨죠.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고맙다. 저는 말없이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어릴 땐 어머니가 여장부처럼 보이기도 했었는데 제 품에 안기신 어머니는 너무 왜소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가 나이 드신 것 같아 슬피기도 했지만 제가 어느덧 장성하여 엄마를 지켜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벅차기도 했습니다. 엄마께서 새로이 인연을 만나신 뒤 심적으로 안정되고 여유를 찾으신 게 보였어요. 그건 저희 남매가 채워드릴 수 없는 영역이었던 겁니다. 그 모습까지 보고 나자 저는 무의식적으로 저도 이제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좋은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멋진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난 아내는 화사한 인상의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솔직히 자기 시어머니, 시어머니의 남자친구, 시누이한테 처음 한 번에 싹싹하게 다 잘하기 힘든 건데 아내는 그걸 해내더라고요. 어머니께서도 아내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이런 며느리를 얻게 되다니 당신은 복도 많다고 하시며 결혼 생활에 간섭 안 할 테니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아보라 하셨습니다. 흔쾌한 허락이었죠. 여동생도 자기가 새언니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이런 새언니라면 자기가 안심하고 유학길에 오를 수 있겠다 그랬습니다. 동생은 공부를 오래 하는 것에 뜻이 있더라고요. 대학원까지 갔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하다 유학까지 준비하는 걸 보고 제가 2손 2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위해 따로 모은 돈을 유학비로 선뜻 내어 주었고요. 저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아내가 되게 좋아했어요. 여보처럼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해서 난 무척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해.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도 먼 게 난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 가장 쉽고도 어려운 관계가 바로 가족 간 관계고.
그래서 난 아무튼 우리 여보가 가정적인 남자라서 그게 너무 좋아.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를 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께선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요. 아내가 조심스레 말을 하기론 장인어른께서 예전에 간 이식 수술을 하신 이유로 그렇게 되신 것 같다 그랬어요. 당신의 사촌 형이 옛날에 간 이식이 간절했을 때 장인어른께서 고민 끝에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는 어려서 상황을 잘 몰랐고 장모님께선 반대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장모님의 반대 의견을 별로 효력이 없었어요. 이건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엄마가 그것보다 더 이전에 계모임을 잘못 드셨다가 돈을 한번 날리셨거든. 그것도 아빠 몰래 우리 집 돈을 거기다 넣어두셨다가 그렇게 된 거였어. 개똥 갖고 누가 야반도주를 할 줄 알았다면 엄마도 절대 안 그러셨을 테지만. 암튼 그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이 한숨 짓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런 사고를 쳤던 장본인이니 발언권 따윈 없다면서 친가 쪽 어른들께서 우리 엄마를 무시하셨던 거야. 그래서 아빤 묘한 압박을 받으시면서 결국 간을 이식해 주셨지. 아내는 그때 자기가 어려서 뭘 잘 몰랐던 탓에 장인 어른을 말리지 못했던 걸 두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마저 느끼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간 이식만 해준다면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다 줄 것 같이 굴었다던 사촌 형이라는 그 집은 3년 후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장인 어른께 10원 한 장도 안 주었다네요. 돈을 주겠다 말로만 계속 그러더니 뒤로는 이민 준비를 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장인어른께서 간 이식 수술 이후 컨디션 저하로 힘들어하시자 그때부터 사람 마음 불편하게 그런 소린 왜 하냐며 그 집에서 화를 내기도 했었대요. 아내는 그것을 두고 갯돈 야반도주 사건이나 간 이식받고 이민 가버린 것들이나 뭐가 다를까 하며 한탄했죠. 일이 그렇게 됐으니 필연적으로 친척들 사이의 분위기가 뒤숭숭해졌죠. 어쩐지 아내가 결혼식에 올 친척들 많이 없으니까 아담한 예식장이 좋겠다고 했었는데 그런 이유였던 겁니다. 장인어른 간이식 때문에 아내는 자기 친가와 그 이후로 교류를 거의 끊고 살았고요. 그렇다면 아내의 외가가 남아있지 않겠냐고요? 이쪽은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장모님 때문이었죠. 계모임 사기를 당해서 돈을 날리셨던 이후 여전히 장모님께선 당신의 친정 식구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벌리셨던 거예요. 나중에 다 갚겠다는 호언장담으로 친정 식구들에게 돈을 십시일반 거두어 내신 장모님께선 그걸로 날아간 생활비를 채우지 않으시고 도박을 하셨습니다. 돈을 한 번에 잃었으니까 얻는 것도 한 번에 얻으면 될 거라고 우리 엄마 그때는 생각이 그렇게밖에 안 드셨대. 뭐에 홀리셨던 건가 봐. 하지만 도박이 괜히 사회 악으로 불리겠나요? 장모님께선 단 이틀 만에 그 돈을 다 날리셨고요. 전말을 알게 된 장모님의 친정 식구들이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뒤에 장인어른 간 이식 수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장모님께 돈 내어놓으라고 그분들이 계속 난리를 치실 수 있었겠나요? 그래서 다들 그냥 입 다물게 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 이식 수술 이후 장인어른께선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생활을 어려워하게 되셨고 장모님께선 연이어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며 참담해하셨고 그 사이에서 아내는 눈칫밥을 먹으며 학교생활 중이었고 이런 우중충한 집과 엮이면 계속 손해만 보고 살 게 뻔하다고 판단이 들었던 거겠죠. 그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바람에 장모님께선 당신의 친정 식구들이 펼치는 외면 공작을 받고 사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장인어른께서 이 악물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하셨던 덕택에 집안이 굴러갔다고 해요. 그런 게 바로 가장의 무게겠죠. 억지로 버티면서 일을 다니셨고 장모님께선 그런 장인어른의 건강을 위해 식당 공부를 해가며 내조를 하셨고 꾸준히 알바를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세월이 흘렀던 거예요. 부모의 멈추지 않는 노력 덕분에 자식은 잘 자라서 대학을 나와 사회인이 됐습니다. 그런 아내를 제가 만나 결혼까지 했던 거예요. 장인어른께서 오래오래 더 사셔서 저희 부부 행복하게 사는 것도 더 보시고 이왕이면 손주도 만나보시길 바랬으나 딸 결혼시켜서 사위 보는 것까지가 한계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셨습니다. 병원에 가시던 날 가볍게 운동도 겸하겠다고 하시면서 일부러 걸어서 병원까지 가시던 길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되신 지 얼마 안 돼서 숨을 거두셨죠. 저도 너무 허무해서 미칠 것 같았는데 아내와 장모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감히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일평생 고생만 하시다 떠났다며 이렇게 가시도록 만든 자기가 프로자식이라며 아내는 크게 자책했습니다. 위로 하나조차 섣불리 하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하나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던 게 제가 아버지를 잃어본 사람이었단 걸 아내는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봤기에 진실된 위로를 저는 아내에게 건넬 수 있었죠. 장인 어른이 떠나신 이후 아내는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했는데 그나마 제가 곁에 있었기에 망정이었습니다. 장모님께서도 저에게 아내를 단단히 부탁하셨죠. 장수방, 내가 자네만 믿네. 자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든든한지 몰라. 우리 딸 마음 좀 잘 어루만져줘. 이렇게 힘들어할 줄이야.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께선 괜찮으신 건가요? 전 장모님도 걱정돼요. 나는 멀쩡해. 난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우리 딸이나 잘 챙겨주면 돼. 장모님께선 의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집중할 수 있었네요. 당시 하필이면 아내가 도저히 직장을 쉴 수가 없던 상태였어요. 그때 아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큰 건수가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을 그만두긴 아까워서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아내를 저는 가까이서 지켜보며 우울해하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잘 봐주었어요. 제가 휴가를 몰아서 써가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아내의 퇴근에 맞춰서 데리러 나간 뒤 맛있게 식당에서 저녁 외식을 하곤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그나마 3달 정도가 지나니까 아내가 다시 화사한 미소를 입가에 걸기 시작하더군요. 언제까지고 장인어른의 부재를 슬퍼할 수만은 없는 거라고 하면서 자기도 용기를 내서 서서히 장인어른의 부재와 마주하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과거에 제 내면의 아픔을 발견하고 마주보았던 때가 생각났죠. 그래서 아내에게 돌아가신 제 아버지 얘기도 그때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아빠께서 떠나실 때 음악을 들으며 미소를 지으셨다는 대목은 아내가 가장 좋아했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오래 우울증을 앓다가 끝내는 이겨내시고 잘 지내고 계신다는 사실도 좋아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살아본다고 저에게 다짐을 하더군요. 저희 부부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으며 손을 맞잡고 있던 그때 제 머릿속엔 장모님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괜찮다고 말씀을 매번 하셨지만 사실은 진짜로 괜찮으셨던 적은 없었던 어머니의 옛 모습들이 떠오른 겁니다. 아내 곁에 착 붙어서 챙긴다는 명목으로 장모님께 전화만 종종 드렸을 뿐 직접 찾아뵌 적은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선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제 생각을 말했더니 아내도 걱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른 장모님을 찾아뵀습니다. 저희가 간다고 연락을 드리자 나 괜찮은데 왜 그러냐며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짜증을 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모님께 가봤는데 저와 아내가 동시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장모님께서 급격하게 살이 불어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엄마, 왜 그렇게 살이 찌셨어? 엄마 이렇게 살이 오른 모습은 내가 살면서 처음 보는데? 내가 그렇게 살이 쪘니? 난 모르겠는데. 그냥 입이 심심해서 요새 잘 먹긴 했지. 깜짝 놀란 저희 부부는 주말을 장모님 댁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정상 상태가 아니란 걸 곧 알게 됐죠. 자꾸만 쉴 새 없이 입에 뭘 가져다 넣으셨어요. 밥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 드셨는데 주전부리를 자꾸만 드시더라고요. 아내가 그만 좀 먹으라고 하자 울컥하시면서 자리를 뜨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전에 제 어머니 모습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물러날 생각 없이 장모님을 설득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봤죠. 그랬더니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속이 허전하고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었는데 입에 뭘 먹고 있으면 그 느낌이 거의 안 들어서 좋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울감을 폭식으로 해결하고 계셨던 거죠. 장모님의 고백에 아내가 눈물을 훔쳤고 저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장모님께선 스스로의 문제를 이제 자각하셨으니 앞으로 먹는 걸 줄이고 산책을 열심히 다니면서 기분 전환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테니 걱정 말라면서 저희 부부에게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더 걱정의 말씀을 드리는 건 무례한 것 같아 그저 알겠다는 대답만 드렸네요. 장모님께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믿고 지켜보는 일도 필요할 듯 싶었습니다. 장모님 걱정이 됐는지 아내가 수시로 연락을 그 후로 드렸고요. 규칙적으로 산책을 많이 다니신 장모님께선 반년 뒤 다시 원래 체중을 되찾으셨습니다. 여기까진 참 다행이었는데 아내의 말론 장모님께서 다시 회복된 몸 상태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느끼고 계신 것 같다 그랬어요.
이제 영영 우리 엄마가 예전처럼 신명나게 웃으시는 모습까진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겁나네. 내가 이런 말 하면 당신이 안 좋아할 수 있을 거란 건 알지만 조심스레 꺼내보는 건데 혹시 장모님께 좋은 분이 생긴다면 낫지 않을까? 뭐? 그럼 우리 엄마한테 남자친구를 만들어드리자는 거야? 아내가 당황하길래 전 절대 나쁜 의도가 없었다 설명하며 제 어머니의 경우를 예시로 들었죠. 그랬더니 아내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장인어른께서 건강 문제로 근 몇 년간 유독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되기 이전까진 장모님께선 이런저런 모임에도 많이 참석을 하시고 굉장히 사교적으로 일상을 보내셨단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걸 원체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꼭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더라도 우리 엄마하고 마음 잘 맞아서 즐겁게 시간 보내주실 분이 계시면 좋긴 할 것 같다. 우리 엄마 성격상 분명 도움은 될 거야. 장모님께 넌지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뛰어봤더니 좋다 싫다도 안 하시고 그저 시큰둥이 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일상에서 아무런 자극을 못 느끼고 살고 계시는 중이란 걸 짐작할 수 있었죠. 이제 산책도 덜 나가고 계신 것 같아서 저랑 아내가 장모님 댁에 갔을 때 일부러 함께 운동 가자고 권유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장모님 댁에서 멀지 않은 산책 코스에서 어떤 남자분을 마주쳤는데요. 장모님 연배로 보였어요. 저희 부부가 한 바퀴 달리기 하는 사이에 장모님께선 천천히 걷기 운동을 하셨는데 그러는 동안 그 남자분과 따로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그걸 목격했죠. 그러더니 장모님 운동화 끈이 풀렸는지 그분이 몸을 숙여 그걸 묶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장모님의 얼굴엔 약간의 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전 옳거니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음에 그 동네로 다시 갔을 때 그 남자분을 찾아봤죠. 운 좋게 뵙게 돼서 대화를 나눴는데 일에 빠져 사시느라 이날 이때껏 결혼도 안 하시고 혼자 사시는 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주쳤던 장모님을 기억하고 계셨고요. 두 분은 운동 같이 다니는 친구 하시면 어떻겠냐 조심스레 여쭤봤더니 그분이 흔쾌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렸죠. 뭐? 장서방, 왜 그런 일을 멋대로 꾸며? 진짜 못 살겠네. 어휴,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면 되는데? 싫다고 하시면서 표정은 밝아져 계셨어요. 두 분이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게끔 제가 해드렸죠. 장모님께선 즐거워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아내에게도 상황 보고를 한 뒤 칭찬을 들었고요. 장모님께서 오래하시며 지내시지 않고 새로 친구를 사귀어서 재밌게 일상을 보내시길 저희 부부는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저희도 각자 일이 너무 바빠져서 장모님을 못 찾아뵙고 있다가 2달 정도가 지나서 가봤어요.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길래 걱정이 돼서 저녁 시간이었지만 얼른 장모님 댁으로 향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장모님 댁 집 안에서 펼쳐진 풍경에 놀라고 말았죠. 옆에서 아내는 작게 비명까지 질렀습니다. 왜냐면 저희 눈앞에 펼쳐진 건 도박판이었으니까요. 아주 본격적으로 여럿이 모여서 판을 벌인 상태였습니다. 뭐야? 갑자기 연락도 없이 둘이 왜 들이닥쳐? 장모님께서 기겁하셨고 바로 옆자리엔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 남자분이 계셨어요. 도박판에 낀 사람들은 저희 부부 정체가 생판 남이 아니라 가족이란 설명을 듣고 나서야 안심된 표정들로 다시 도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몸을 떨면서 장모님께 다가가 팔을 잡아 끌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저도 얼른 따라갔고 미친 듯이 추궁을 해대는 아내의 옆에서 장모님의 하는 수 없이 실토하신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이 들어있었죠. 그 남자분 원래 장모님과 구면이었던 겁니다. 산책 코스에서 마주쳤을 때 서로 보고 어디서 봤더라 라고 했다네요. 여기서 어디라는 건 도박판을 말하는 것이었죠. 도박하다 잠깐 본 적 있는 얼굴임은 분명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했단 거죠. 그런데 그걸 알 리가 없는 제가 두 분을 연결시켜드리겠다 그러자 두 분 다 잘됐다, 인연인가 보다 하며 좋아하셨던 겁니다. 두 분은 작당을 해서 흥겹게 도박을 다니셨고 하다 이젠 장모님 댁에서 아예 사람들을 불러다가 도박판을 까신 참이었어요. 엄마, 인생에서 다시 도박은 없을 거라고 나한테 예전에 분명히 그러셨잖아. 아내가 절규했습니다. 전 저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아 너무 죄스러웠어요. 우는 아내 앞에서 장모님께선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셨고 오늘 후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현기증을 일으키길래 저는 더 거기 있을 수가 없어 얼른 아내를 챙겨 차에 올라탈 수밖에 없었죠. 이게 대체 다 뭔 일인가 싶었네요.
장모님께선 다음 날 저희 부부에게 연락을 주시며 도박 안 할 거다라고 재차 못을 박으셨지만 아내는 의심의 눈초리를 했습니다. 심정이 너무 두근거려 밤에 잠도 안 온다는 아내가 전 걱정이 됐고 차라리 사람을 붙여서 장모님을 살피면 안심이 되겠냐 물었더니 아내가 당장 그러고 싶다고 하더군요. 제가 벌인 일이나 다름없단 생각이었으니 책임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장모님을 주시하게끔 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네요. 장모님께선 늦은 밤마다 도박판을 찾아 외출을 다니셨죠. 끊지 못하셨던 거예요.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아빠를 위해서라도 엄마를 멈춰야 돼. 그게 맞아. 그니까 우리 신고하자. 아내의 눈빛에 비장한 결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따를 수밖에 없었죠. 장모님의 행적을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현장을 덮치게끔 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도박에 빠지셨던 장모님의 중독은 그렇게 해서 간신히 막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 이후 옛날에 장모님께서 도박으로 돈을 다 날리시는 바람에 빌려준 돈을 못 받으셨던 장모님의 친정 식구들, 그분들이 나서주셨습니다. 큰이모가 이번에 외할머니 계신 요양원 근처로 이사를 가시게 됐거든. 그러면서 그 이사간 집에서 우리 엄마도 데리고 같이 사시겠대. 도박에 디귿자도 못 떠올리도록 농사일을 엄청 맡기실 거라고 그러더라. 그 말씀 듣고 왠지 안심됐어. 아내가 씁쓸한 미소로 말을 하며 저에게 몸을 기댔을 때 이제서야 모든 상황이 평온해졌음을 알 수 있었네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니 장모님께서 또 잘못된 유혹에 빠지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 부부도 신경을 기울이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제 아버지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어쩌면 같이 나란히 앉아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셨을지 모르겠네요.